장마철에 접어든 부산은 30일까지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계속된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급경사지 주변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부산시정 1년을 분석했습니다.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은 시정이라는 평가입니다. 동남권 청년들과 수도권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가 경제적 부분과 비경제적인 부분에서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어떤 부분의 만족도가 더 큰지 짚어봤습니다. 국토부와 부산시, 경상남도가 가덕도 신공항 보상과 관련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조기 건설을 위한 각종 보상에 본격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7일 부산은 호우경보와 함께 산사태 위기 주의 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든 부산은 30일까지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계속된 호우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인데 급경사지 주변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정 해수욕장 끝자락에 위치한 죽도공원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손으로 살짝 건드리면 돌이 암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장마철에 접어든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죽도공원 급경사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너질 위험이 큰 구간은 안전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임시 방편으로 이 조치를 취해 놓은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간밤에 내린 비에 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맛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추가 붕괴를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많이 쏟아지는 건 아니고 조금씩 다 달라졌죠.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했을 때 그래 1차, 2차, 3차 공사가 벌어진다는데 여기는 이제 3차 공사가 남았는데 그 3차 공사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요. 2022년 말 기준 부산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377곳에 이릅니다. 2년 전보다 50여 곳이나 늘었습니다. 붕괴 후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곳도 있지만 대다수 붕괴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가 내린 후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급경사지 지반 자체가 많은 물을 머금어 토체가 무거워지고 연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급경사지는 추가적인 강우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체전선 영향으로 부산은 30일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경사지 주변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은 방송 등 대피 명령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의 지난 1년간의 시정을 점검했습니다. 경제와 안전, 복지 등의 분야로 나눠 점검한 결과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는 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부산시정 출범 1년.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대와 우려를 낳은 1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박람회 유치 활동과 15분 도시, 산업은행 이전 추진은 긍정적인데 반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가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전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15분 도시와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시민 소통이라든가 또 민주적인 어떤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보여지고. 시민사회단체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핵 폐기장 건립 등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돗물 관리 미흡은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지 않은 안일한 대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입니다. 부산 상징물 변경과 YS 기념관 문제 등은 시민 불통의 대표적 사례로 봤습니다.
S기능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주요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민 소통이라든가 시민사회 어떤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한 해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여협상제 확대는 아파트 건설 중심의 특혜 의혹만 짙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맺은 글로벌 펀딩 조성 업무 협약 등 6건이 중단됐거나 흐지부지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올해 동백정과 공공의료 구축 사업 등의 예산이 줄줄이 축소됐는데 이는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탄소 중립 도시를 강조하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 경제라든가 민생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의 그런 시대에 맞게끔의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3년의 시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건강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간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동남권 청년들과 수도권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를 분석했습니다. 두 지역의 경제적인 삶의 질 그리고 비경제적인 삶의 질에서 만족도가 극명하게 대비됐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청년들의 월 평균 임금은 290만 원, 동남권은 263만 원으로 수도권보다 27만 원이 적었습니다. 두 지역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에서 세금과 보험료 같은 것을 제외한 가구당 처분 가능 소득, 즉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은 어떨까? 지난해 수도권은 연간 5,600만 원, 동남권은 연간 4,700만 원으로 동남권이 900만 원 적습니다. 이 역시 2017년 이후 격차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임금 수준에 더해 고용률도 수도권이 높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고용률은 70.3%, 반면 동남권은 63.8%로 나타나 6.5%포인트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동남권 지역 청년 고용률은 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이외에 지역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 수 있는 지역 내 총 생산량의 지역별 비중과 1인당 GRDP 역시 수도권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지표는 수도권 청년들의 경제적 삶의 질이 동남권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비경제적인 지표로 본 삶의 질은 정반대입니다. 우선 통근 시간. 2020년 동남권 청년들의 평균 통근 시간은 27분, 수도권은 39분으로 나타나 동남권이 10분 이상 적게 걸렸습니다. 하루 평균 여가는 동남권 청년이 5시간, 수도권이 3.9시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남권이 많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을 측정한 사회적 고립도 지표는 2021년 동남권이 9.9%, 수도권이 10.7%를 보여 동남권 청년들이 고립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꼈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도 지난해 동남권이 43.9%로 수도권 46.9%보다 낮았고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 역시 동남권이 2.5점으로 수도권 3.6점보다 낮았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역시 수도권보다 동남권이 높았는데 2013년 이후 점수 격차는 커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의 기회와 높은 소득 등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을 선택하였지만 수도권 청년들의 비경제적 삶의 질은 오히려 동남권보다 낮아 동남권 청년들이 삶이 더 행복하고 덜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과 낮은 주관적 만족은 혼인과 출산의 지연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청년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부산. 결국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경제적 삶의 질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숫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서 혹은 시골에서 명문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흔히 듣던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가 크게 차이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부모 재력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 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별 자녀 한 명당 지출한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7만 8천 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35만 1천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 46만 9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4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800만 원 이상 가정이 300만 원 미만 가정보다 사교육비를 3배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만 따로 보면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한 달 평균 19만 1천 원을 지출했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37만 6천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은 49만 1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7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고소득에 따라 사교육 지출 비용이 높아지면서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목고 진학률도 소득과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이 700만 원 이상 가정의 학생들 중 특목고에 진학한 비율은 3.5%인 반면 300만 원 미만 가정의 학생 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학력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요. 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도 격차가 컸습니다. 서울 지역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9만 6천 원이었지만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40만 원 안팎으로 나타났고 읍면 지역은 28만 2천 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대구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부산과 인천, 경남은 3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과 전북, 경북과 충남, 전남은 20만 원대를 기록했으며 가장 많은 서울이 가장 적은 전남보다 월 평균 33만 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소득 격차와 교육 환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 가정에서 사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더라도 읍면 지역에서 가용한 사교육 기관이 매우 또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회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즉, 취약계층이 공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확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각종 기회균등 전형이라든지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더불어 온라인 수업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의 격차 자체를 해소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에 좌지우지되면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 학력 격차가 생기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각종 보상에 나섭니다. 29일 국토부와 부산시, 경남도는 가덕도 신공항 보상과 관련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위탁자인 국토부는 보상 소요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자인 부산시는 편입 토지와 관할 구역 내 육지, 어업 보상을 진행하고 경남도는 어업 관련 보상을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 신공항이 29년도 개항할 수 있게 돕는 사업 조기 추진 방안 중 하나입니다. 지난 3월 정동만, 최인호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1일 부산 지역 5개 해수욕장이 추가로 개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4일 조기 개장한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을 비롯해 송도와 광안리, 다대포, 일광, 임랑해수욕장이 7월 1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수부와 부산시 등 지자체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